교과서에는 좀 안 나오는 건데 하나 좀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대조영이 나라를 처음 세웠을 때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역사 기록 같은 거 찾아보면 진국이라고 나라 이름을 했다라는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힌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삼국유사. 최식이가 좋아하는 삼국유사.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우리 고대사 중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국가로 꼽히는 곳이죠. 발해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발해에 대한 모든 이야기부터 미스터리까지 파헤쳐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예, 우석대학 교양대 조업종 교수입니다. 고조선, 고구려, 한국 고대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발해의 건국 스토리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발해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위인인가를 평가하는 지표로 최수종 선생님이 이분을 연기했느냐 아니냐 이 평가를 해보면 좀 위인성이 좀 이렇게 나오죠. 각이 나오죠. 대조영도 이제 최수종 선생님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젊은 분적 관점이네요. 이거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라와 당나라의 이제 협공으로 고구려가 무너진 다음에 고구려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많이 좀 끌려갔습니다. 특히 당나라로 고구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끌려갔죠. 그런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유민, 갈 곳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영주라고 하는 지역을 한번 공격을 해가지고 좀 성공을 했던 게 중요한 계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조영의 아버지하고 대조영이 차례로 어떤 무리를 규합하고 당나라와 싸우는 그런 상황에서 좀 성공을 거둔 다음에 마침 그때 당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자 황제인 칙천무후가 황제가 되면서 당나라라는 걸 폐지하고 주나라라는 거를 새로 세우자. 내가 주나라의 황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말하자면 당나라가 살짝 좀 망하는 것 같은 이런 혼란이 당나라에 한번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잘 분위기를 타가지고 저 멀리 동로산이라고 하죠. 좀 떨어진 어떤 산 근처에서 무리들을 규합해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해서 탄생된 것이 흔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발해의 시작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과서에는 좀 안 나오는 건데 하나 좀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대조영이 나라를 처음 세웠을 때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역사 기록 같은 거 찾아보면 진국이라고 나라 이름을 했다라는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힌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삼국유사. 최식이가 좋아하는 삼국유사. 삼국유사. 네. 삼국유사를 보면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냐면 진단이라고 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에서 진짜를 아마 떼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이 진단이란 말은 불교가 발달했던 인도 지역에서 인도보다 더 동쪽에 있는 이런 지역들을 일컬을 때 쓰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동쪽에서 우리가 나라를 세웠으니까 약간 뭔가 멋있게 이런 불경이라든가 인도 문화에 나오는 용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진국이라는 이런 나라 이름을 쓰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보면 약간 좀 짚어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나중에 후대에 발해의 왕들을 되게 높여서 부르는 그런 칭호 중에 금륜성왕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그런 왕을 부르는 칭호, 시호 문왕 이런 게 나오거든요. 금륜성왕이 금륜이니까 골든 휠, 금박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고대의 인도 왕들을 되게 훌륭하다고 높여서 부르던 산스크리트어 불교 계통의 용어인데 이게 이렇게 발해에서 자기 나라 임금을 부르는 용어로 이렇게 사용되었다라는 걸 보면 뭐 발견되는 유물이나 이런 걸로써도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지만 불교 문화도 좀 많이 활용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것도 좀 짐작해볼 만하죠. 매우 훌륭한 상상력과 아주 재치 있는 어떤 역사 추론을 잘 해주셨고요. 거기에 조금 그 사실적 얘기를 좀 드리면 대조영의 아버지 걸걸중상을 진국공으로 임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벼락진자를 써서 서역에서의 관점이기도 하지만 주역에서도 팔방의 방위가 동쪽 방향이에요. 동쪽의 정치 세력이라는 의미로 진자를 썼고 그 삼국유사에 보면은 벼락진자도 쓰고 또 떨칠 진자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용어가 이제 약간 그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명칭을 계승해서 진국이란 표현을 썼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하신 금륜성왕이라는 게 이제 전륜성왕이라고 해서 부다의 깨달음을 전하는 어떤 성왕 개념인데 그 개념도 사실 정해경주 묘지에도 나오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아주 훌륭한 예측입니다. 그리고 발해가 불교가 아주 성한 나라이기도 맞고 그런 맥락에서 독자 세력의 하나의 어떤 중심축을 발해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다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동모산이라는 그 산에 대해서 1950년대 초반에 도나라는 지역에 육정산 고분군에서 정해공주 묘라는 무덤이 발견이 돼요. 그게 문왕의 딸이거든요. 문왕의 둘째 딸이 거기서 죽고 했으니까 그 일대가 첫 도읍 동모산 근처가 아닐까 해가지고 그 성자산 산성을 설정을 했는데 2004, 5년 사이에 도나에서 한 150km 정도 떨어진 화룡지역 그 용두산 고분군이라는 데서 옛 황후들의 무덤이 발견돼요. 효이 황후, 순목 황후. 그래서 우리 학교는 깜짝 놀랐어요. 발해 관련 기록이 거의 없고 생생한 그 당시의 기록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기대했는데 중국이 현재까지 공식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20년이 지났는데. 한국 학자들이 가서 조사할 수는 없나요? 아예 저희 갔다가 쫓겨나고 별의별 경험이 있으세요? 그럼요. 저희가 조사를 위해서 신고를 가면 당하니까. CCTV를 다 감시하고 있다가 감시원들이 나오고 지금도 공개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근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게 발해의 초기 도읍이 도나 지역이 아니라 바로 화룡과 용정과 도문 그게 이제 두만강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 일대 지역이 발해의 첫 도읍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증거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어서 발해 미스터리의 요즘 핫한 이슈는 이겁니다. 왜 중국은 20년 전에 발해의 두 황후의 묘비를 아직도 공개를 안 할까? 왜냐하면 중국 당국은 그쪽 지역에 고구려의 토대가 있고 발해의 유적이 그걸 계승했다라는 걸 적극 부정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위배되는 사실이 나오니까 중국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56개 소수민족을 똘똘 뭉쳐서 강고한 중화민족이라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분리, 저기서 분리 하는 순간 중국은 한순간에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단초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역사적 근거다. 동북 지역에 있는 여러 역사 기록을 보니까 알고 봤더니 거기가 한국하고 관계없고 옛날부터 우리 중국 땅이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중에 가장 고구려를 먼저 내세웠다가 워낙 우리의 반발이 심하니까 살짝 장마를 피하듯이 놔두고 자기에게 더 유리하고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발해에 집중을 해서 발해를 중국 역사 체계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또 어떤 맥락이 있냐면 중국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영토 상실의 대표 사례가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연해주 일대를 다 뺏긴 거예요. 근데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던 가장 핵심적 역사체가 발해예요. 발해를 중국사하고 하는 순간 향후 바다로 못 나가고 있는 중국의 동해 출구를 확보하는 징검다리가 또 발해인 거예요. 이런 참 심각한 이야기를 깔고서 중국의 목적성이 개입이 된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발해 사람들은 건국을 할 때 본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했었나요? 발해가 나라를 세우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자기의 독자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협력할 나라들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어디에 보내냐면 돌고래 보내고 신라에 보내고 나중에 일본에 보내고 물론 당나라하고도 관계를 합니다만 발해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의 우호적 내지는 연결고리의 나라를 어디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보이는 거죠. 유일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문왕 때 나는 고려왕이다 라고 해서 발해 국왕과 발해라는 역사체는 고구려의 정당한 계승자임을 아주 명료하게 외교 문서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그 약칭이 고려입니다. 사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국호를 고려로 바꾼 것 같아요. 그 이후 모든 중국 기록은 고구려가 다 고려로 나옵니다. 정체성 관련해가지고 좀 재미있는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뭐가 있냐면 일본의 스님이 중국 당나라에 찾아갔다가 남긴 입당구벅 순례행기라는 말하자면 일종의 일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일본에서 당나라까지 가려니까 누구를 통해서 갔겠습니까? 장보고, 그 신라, 바다의 왕자 이쪽을 통해서 이제 갈 수밖에 없죠. 장보고도 최수종 선생님이었나 그렇죠.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록 중에 재밌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신라 사람들은 음력 8월 15일이 되니까 희한한 명절을 세더라라고 하면서 떡도 먹고 했다 이런 걸 써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명절의 유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라하고 발해가 옛날에 싸웠는데 신라가 이긴 거를 기념하는 그런 것도 이 명절을 지내면서 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신라하고 발해가 그렇게 대판 크게 싸우고 특히 신라가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때 그때 고구려를 멸망시킨 게 음력 9월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거를 기념하는 그런 축제를 한가위에 아마 겹쳐서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시에 일본 사람이 보고 그런 식으로 서술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일본 사람이 보기에 발해와 고구려를 하나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때 당시 신라 사람들도 그 두 개를 하나로 인식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풍습이 이어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미 최치원 선생이 그렇게 썼어요. 신라와 발해가 당나라 외교 관계에서 또 서열을 다퉈요. 그 나라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올라가면은 나라의 순서별로 이렇게 세울 거 아니에요. 신라가 위로 가느냐 발해가 위로 가느냐고 싸울 때 신라가 어떻게 우리가 발해한테 밀리냐. 그래서 발해를 한 단계 더 밑으로 신라 다음으로 해주니까 위쪽에 우리를 자리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록을 남기면서 발해가 옛 고구려다. 이제 그런 기록을 또 남겨놨어요. 발해하면 떠오르는 게 통일신라 이렇게 지도를 우리 역사책에서 보면은 신라가 있고 발해가 이렇게 광대하죠. 네. 크잖아요. 네. 그 영토가 얼마나 넓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영토 개념에서 예. 농경 국가가 생각하는 토지 개념하고 유목 또는 수렵 국가가 생각하는 토지 개념은 좀 달라요. 쉽게 하면 그 농경 생산하는 데는 정확하게 그 토지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내 땅이 딱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유목 국가 또는 수렵을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핵심 대상이 땅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짐승들이에요. 말이 노니는 땅, 뭐 사슴이 노니는 땅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토 개념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발해가 딱 그런 예. 경우네요. 예, 발해가 반농 반목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끝없습니다. 러시아 연해주를 넘어서 흑룡강 저 상단으로 해서 우수리강 뭐 어마어마하게 되죠. 발해 이야기하면 그래서 항상 좀 나오는 이야기가 다민족 구성의 나라, 다문화 국가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특히 이제 발해하면 항상 같이 딸려 나오는 이야기가 말갈족 이야기가 항상 많이 나오죠. 일단 삼국유사만 봐도 고구려 백제 신라 이야기를 하면서는 그냥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발해 이야기를 할 때는 발해 말갈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은 다르게 본 거죠. 대중상 뭐 이런 사람들도 뭐 이름을 걸걸중상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는 약간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 이런 데서는 조금 찾아보기 어려운 느낌이거든요. 뭔가 약간 다른 민족 요소도 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좀 재밌는 게 이게 다민족 요소라는 게 뭐 고구려 계통, 뭐 말갈 계통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있냐면 발해에서 좀 이렇게 명문 가문이라고 하면 고양이 두오장 씨를 명문으로 본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고씨 빼고 양이 두오장이 성씨는 사실은 대표적인 중국의 좀 명문 가문 성씨입니다. 물론 뭐 중국 성씨 중에 흔한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중국의 한족 계통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흡수하거나 건너와서 사는 거를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인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좀 해볼 만하죠. 그래서 그냥 굵직한 것만 봐도 뭐 고구려 계통, 말갈 계통, 중국 한족 계통 여러 문화가 좀 섞여 있고 그러다 보면 딴 이상한 민족이 들어오기도 좋았겠죠. 예를 들면 뭐 소그드인이라든지 페르시아 계통에서 넘어온 서역 계통의 뭐 민족이라든지 소그드인들이 발해 사람들 따라서 뭐 어디까지 갔다 뭐 이런 기록도 뭐 보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대로 하여튼 다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뭔가 하나를 세우는 게 나라의 좀 출발점이 되다 보니까 여러 민족이 좀 협력해서 좀 융화되어서 사는 그런 느낌도 좀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그게 자연스럽고 그래요? 사실은 그 원형적 역사 구성 방식을 고구려가 이미 구현을 했어요. 우리의 그 역사체들이 그 전까지는 왕국적 국가 구성 방식이었어요. 단일 종족, 단일 민족에 의한 하나의 왕국. 그런데 놀랍게도 광개토왕은 유목 세력도, 수렵 세력도, 농경 세력도, 또 다른 세력, 해양 세력까지 다 모으는 말 그대로 다 종족.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제국적 국가 구성의 방식을 구현했고 그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도 이미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들을 배척하거나 급이 낮게 차별되지 않고 일반 백성하고 똑같이 그 신민 개념으로 새로 포섭된 나의 노예가 아니라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국을 꿈꿨던 그리고 그 모형을 찾아낸 고구려적인 전통을 발해가 그대로 계승해서 다양한 민족의 어떤 우월성이나 특이성들을 포용하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체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그래서 발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국을 꿈꾸고 뭔가 실천하려고 했던 국가가 발해라고 하셨으니까 한국사 최초로 해외 원정을 떠난 것도 뭐 그런 이유에서였을까요? 발해가 대조영 때 이제 나라의 기틀을 갖추고 어찌 보면 이제 확장형의 나라 운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한 왕이 이대왕 무왕입니다. 이 무왕이 당나라하고의 어떤 그 안정적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선제 그 공격을 했다고 할까요?
그 칙천무가 발해가 너무 성장하니까 이걸 공략해야겠다. 근데 자기가 직접 하기보다는 발해를 구성하는 말갈 7부 중에 우수리강 가까이 있는 흑수말갈이라는 세력들이 그들에게 뭔가 연결을 져서 발해의 배후를 공략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걸 무왕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흑수말갈을 공격하자 했는데 그 당시 세계 제국이었던 당나라와 갈등을 잇는 게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동생이었던 대문예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서 결국 대문예가 당나라로 망명을 해버려요. 그 과정에서 그 발해 무왕이 이건 도저히 묵갈 수 없다 해가지고 당현종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을 해요. 걔는 저 멀리 귀양 보냈다. 그때 발해 무왕이 안 되겠다. 선제 공격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고구려를 붕괴시켰던 수나라 당나라가 항상 먼저 했던 것이 해군을 동원해서 평양이라든지 그런 데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 공략을 안 당하기 위해서 먼저 해군 세력부터 박살내자. 그래서 발해 무왕이 현재 산동반도에 있는 등주라고 뻥레이시가 있는데 거기를 공격해가지고 완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거란 세력과 연결해가지고 지금의 하북성 지역까지 공략해서 당나라가 그냥 난리가 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선제적인 공격을 통해서 발해의 위용과 당나라의 어떤 침공 가능성을 완전히 압도했던 그 왕이 발해 무왕입니다. 어찌 보면 대단한 왕이죠. 그 당나라에서 우리도 좀 뒤통수를 때려볼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발해 뒤통수를 때릴 수 있을 만한 동맹국으로 볼 만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라를 쓰게 돼. 신라. 신라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발해 뒤통수 좀 때려줘. 너무 우리 시달린다. 우리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돼요. 신라에서 뭐 날씨가 추워서 실패하니 뭐 어쩌니 이런 거 눈이 많이 왔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실체는 모르지만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신라에서 의도적으로 좀 공격을 애초에 별로 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그런 식의 해석도 요즘 많이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도식적으로 살펴볼 때는 두 나라 사이에 좀 관계가 안 좋고 이런 게 좀 강조되는 면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신라가 삼국통일 직후에는 당나라하고 이게 수가 틀어져가지고 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대조영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신라 쪽에 이렇게 연락을 걸었을 때 신라에서 대조영한테 벼슬을 줘요. 대하찬이란 벼슬을 주거든요. 약간 대하찬 정도면 되게 높은 벼슬이에요. 신라에서 왕족급만 그 정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한 장차관급 정도 되는 거를 줬다라는 거는 되게 잘해줬다는 건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신라가 당나라하고 정말 강한 동맹인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갈등 관계가 생겨가지고 서로 크게 싸우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서 좀 이렇게 잘 막아줘라 도와주면서 라는 느낌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런 외교의 전통이 좀 이어졌다면 신라 입장에서도 뭐 발해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보다는 당나라하고 우리 신라 사이에 발해 같은 이런 나라가 하나쯤 껴있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한 외교 전략을 펼쳤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충분히 맞습니다. 그리고 발해에서 그 외교 관계하는 무역로 그 중에 하나가 동해안 루트를 따라서 내려간 신라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56개의 역참이 딱 표현되고 있어서 어찌 보면은 서로 공생을 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우리가 10만을 동원해서 발해 치려고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가겠습니다. 그런 식의 그 변명 아닌 변명으로 당나라에서 신라를 통한 협공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아마 그것도 신라 발해 간에 내락이 있었을 겁니다.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쉽게 눈 때문에 못 간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석을 잘한 거예요. 발해 무왕이 분명히 신라로 하겠지. 그럼 미리 어떻게 해서 저 거란한테는 어떻게 하고 돌고란한테는 어떻게 하고 이런 다변 외교의 역량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발해가 당나라까지 뒤흔들 정도로 성장했다 보니까 해동성국이라는 이름이 생긴 걸까요? 어찌 보면 그 한 국가가 만들어지면 군사적으로 토대를 잘 해놓으면 그 다음 아들은 그걸 어떤 문치, 덕치로 이렇게 잘 포장을 하는데 딱 그 원형을 문왕이라는 사람이 또 완성합니다. 무왕 다음에 문왕인데 무왕이 이렇게 아주 거칠게 치고 나가는데 이제 달래고 우리가 너희하고 잘해 보고 싶어 이러면서 어찌 보면은 이제 외교적 평화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 유학생도 보내고 문화 수용도 하고 당나라 수출품도 하고 특히 문왕 때가 50여 년이 넘는 통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주 안정화된 상황이 되니까 그야말로 해동의 성한 나라다. 해동 성국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고 어찌 보면은 이제 발해의 안정 체계는 3대 왕 문왕 때 잘 구축이 되는 겁니다.
해동성국 발해라는 생각을 하면 전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발해를 적극적으로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그 후대 나라들도 적당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발해에 관한 기록이 정말 나라가 해동성국이었던 거에 비해서는 없는 편입니다. 주로 그나마 많은 기록이 있는 게 일본 쪽에 기록이 많이 있어요. 발해가 일본 쪽으로 사신을 많이 보냈거든요. 사실은 사실 보낼 때 초창기에는 동해로 동해를 이렇게 관통하죠. 질러서 가다 보니까 초장에는 뭐 배가 난파고 사람 죽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길을 뚫어가지고 일본하고 발해가 교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역사 기록에 보면 발해 사신이 와가지고 뭐 일본에서 하는 무슨 행사에 참여하고 갔다라든가 이런 류의 기록들이 일본 기록에 많이 남아 있는데 나중에 가면 일본에서 사신을 좀 많이 보내지 말라고 하는데도 사신단이 막 1000명씩 갑니다. 일본에. 속일본기 이런 일본 역사서를 보면 그때 당시 일본에서 뭐가 되게 문제가 되고 있냐면 일본 사람들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수입 물품, 사치품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쓰려고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일본의 이 왕이나 이런 사람들 되게 골머리 아파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거를 장사를 하려고 발해 사람들이 일본으로 엄청 넘어갔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무역으로서의 어떤 성공 이런 것도 그 해동성국의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모습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한일 역사 공동이 그 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일본에 가서 우리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유적들을 일본 학자들하고 같이 봤는데 발해 그 사신이 오는 루트가 로또반도라고 해가지고 이시가와현 쪽인데 거기에 백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멀리서 보면 그 항상 설산이에요. 그 산이 표대가 돼가지고 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고구려 사신도 왔던 그 길을 그대로 발해 사신이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배들을 수리하던 장소도 남아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단이에요.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거지만 우리나라도 중국에 그 연행사 갈 때 엄청난 상인들이 따라가서 인삼 팔고 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과정 그런 관계 속에서 훨씬 좀 다채롭게 나타난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번성했던 발해가 대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멸망했다고 생각하세요? 다종족 연합국가적 성격이 갖고 있는 국가의 취약성은 바로 다종족이에요. 생존을 위한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식이 이해가 갈리는 순간 결국은 이거 와야 되거든요. 안타깝게도 발해 문왕이 너무 오래 사는 과정에서 왕위를 계승할 태자들이 죽고 적절한 왕이 없어서 왕실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왕이 되고 금방 패왕이 되고 뭐 짧게 하면서 왕권의 구심력이 약해집니다. 왕권이 바뀔 때마다 이해 집단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심력을 자꾸 약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주변에 강대한 세력이 없으면 되는데 907년에 당나라가 망해요. 당나라가 망하면서 어떤 국제적 연대의 한 축이 와야 돼 버렸고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5대 19기라는 후당 뭐 등등 하면서 막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제 거란 세력들이 쫙 강력하게 뜨는 겁니다. 요 나라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하나의 어떤 연대가 될 수 있던 세력이지만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넘버2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구심력은 약해졌죠. 강대한 상대편 세력은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발해가 한순간에 정치적인 역량을 다 뺏긴 게 아닌가. 결국 패망의 길로 간 것 같아요. 발해가 망할 때 그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남쪽의 신라에서 사실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후삼국 시대가 시작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난리가 났거든요. 진성여왕 전후의 이때의 기록을 보면 대체로 농사가 너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사회가 안 좋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국도 당나라가 무너지면서 뭐 난리가 났거든요. 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여러 나라들이 휩싸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시기에 뭔가 기후적으로 이 아시아 일대가 뭔가 되게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농경민족들보다는 떠돌이로 사는 유목민족들의 힘이 훨씬 더 강해지겠죠. 거란족 대표적인 유목민족 아닙니까? 사실 기록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부터는 상상이에요. 근데 어쨌든 계속 약화돼 가는 게 보이고 거란의 그 침략에 대해서 금방 당해요. 주요 거점들이 거의 뭐 무풍지대에 그냥 휩쓸고 가듯이. 그래서 이제 일부 자연 현상의 문제와 연결되는 게 아니냐 하면서 백두산 화산 폭발의 전조가 이미 있으면서 이렇게 그게 아닌가. 근데 이제 연대적으로 보면 백두산 대폭발은 발해가 멸망하고 그로부터도 한 20-30년 뒤의 상황의 대폭발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전조 때문에 이미 거기가 생활 환경이나 여러 모습들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유추가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추론이 되고 있죠. 백두산 폭발이 밀레니엄 대폭발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규모가 컸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정말 인류의 역사가 있었던 이후로 위에서부터 손을 꼽아봐야 될 정도로 큰 폭발이었고 그 사실이 일본에 날아간 화산재로서 많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90년대 일본 학자들 중심으로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영국의 클라이브 오펜하이머 교수님인가 하시는 분이 백두산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더 섬세하게 조사를 해왔더니 말하면 이후에 예.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것 쪽으로 결론이 나오는 바람에 인기가 확 없어졌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발해가 본격적으로 부흥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 흥기하는 거에 동력을 다 뺏기는 거죠. 물론 나중에 정한국도 생기고 뭐 그러긴 하지만 매우 그 힘이 약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 동력이 완전히 없어진 건 사실이고요. 백두산 폭발에 의해서. 그리고 백두산이 가보시면 그렇게 대규모 폭발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사이에 또 조금씩 간헐적으로 분화도 하거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면 농업 생산에서는 적기에 한번 그 영향을 받으면 싹쓸이거든요. 그럼 아주 급속히 피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해 멸망의 그런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알고 있는 대폭발은 한 20년 뒤의 상황으로 봐야 된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발해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발해가 멸망할 때 그 무렵 그 직후 역사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나라가 되게 혼란스러워지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고위층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갈 때 기왕이면 따뜻한 남쪽으로 많이 도망을 옵니다. 남쪽에 그때 당시 고려가 있었거든요. 고려의 당시 태조 왕건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죠. 태조 왕건 하면 생각나는 배우? 근데 그때 당시 고려가 자신의 숙적이었던 후백제 견훤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고려가 그렇게 뭐 여유 있는 상태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발해에서 몰려오고 있는데 태조 왕건이 다 받아줍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되면 이것 때문에 나라가 더 혼란만 가중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고려의 굉장한 힘이 됩니다. 이게 언제 진짜 큰 힘으로 발휘가 되냐면 태조 왕건의 한 손잡벌쯤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 두세대 지난 다음에 예. 고려 거란 전쟁, 특히 1차 전쟁 벌어지면서 서인. 거란족들이 고구려를 막 쳐들어오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가장 앞서서 제일 열심히 싸워가지고 거란족들을 막아선 사람들이 발해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시 일파였어요. 대시 일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조 왕건이 받아준 그 값을 한 거죠. 더군다나 발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족들이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본때를 보여주마라는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예. 그래서 제1차 고려 거란 전쟁 하면 뭐 서희가 외교를 뭐 잘해가지고 어떻게 뭐 강동 6주를 받고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로 많이 나오는데 예. 사실은 그 하이라이트가 나오기 전에는 쳐들어오는 거란군을 한번 막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에는 대시가 계속 이어져서 내려왔습니다. 대시가 약간 좀 바뀌어가지고 협성 태시 이런 쪽이 예. 대조영 쪽을 이어온 그 대시가 태시로 변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조영의 이어온 역사가 지금도 우리 한국의 고려의 역사를 거쳐서 지금의 역사로도 조금씩 이렇게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아주 적절하신 말씀이고요. 예.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의 상징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그리고 그 왕씨 고려의 고려로까지 연결되면서 거의 뭐 1500년 가까운 역사를 우리의 축으로 그 정착을 시켰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대표성인 코리아라는 국호로 연결됐습니다. 근데 고구려가 668년에 망하고 그것이 발해로 계승이 안 됐다면 고구려라는 이름을 쓰고 싶은 다른 민족들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거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동북아에서는 고구려는 어떻게 각인되냐면 저 막강한 당태종을 물리친 나라. 그래서 이게 나중에 몽골에도 연결이 되고 청과 그다음에 명나라도 연결되면서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야? 중국의 최고 황제인 당태종을 그냥 납작코로 만든 그런 민족이다. 그럼 그 역사를 하나의 상징 코드로 계승하고 싶었을 텐데 거란의 소선영이 그 공격해 왔을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여서 고구려의 땅은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웃기지 마라. 우리가 바로 고구려다. 나라 이름이 고려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국도를 서경으로 한 것이고 그 마디로 소선영이 입을 딱 씻어요. 그렇지 않아? 맞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역사의 미래에서의 문화 영역이라는 관점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DNA가 만들어진 원형의 공간이 저기였고 그런 기질이 어떻게 연결되고 미래는 또 어떻게 가면 좋을까를 고민해야 될 토대를 구축하는 가장 대표적인 역사가 바로 이 발해가 또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10분 토론의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영이 발해를 세울 때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당나라가 적수였고 따르는 사람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이럴 상황이었는데 자기하고 뜻이 맞는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진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겨우겨우 세운 나라가 나중에는 해동성국 발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쓸쓸한 일도 있고 뭐 잘 안 풀리는 일도 있겠지만 대조영은 발해도 건국했는데 희망의 아이콘으로 발해를 좀 받아들여서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 어찌 보면은 그 지식적인 요소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들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지혜로움을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이 지식 지혜를 내가 어떻게 나의 현재의 삶, 미래의 삶과 연결 지을까를 고민하는 지성의 단계로까지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미래를 통찰력으로 예견하고 우리의 현재 삶을 조율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식, 지혜, 지성을 갖추는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많이 우리가 접하고 같이 쓰리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발해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정말 심도 있게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미난 토론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